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자녀에게 말을 꺼내려다가 입술만 달싹이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순간 말입니다. 가까운 친구와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했는데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멀어져 간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배우자와 긴 시간을 함께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고 침묵만 길어진 저녁 식탁도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번 잘못 던진 말이 관계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숨으로 대신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한숨이 쌓이면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할까입니다. 첫 한마디만 제대로 꺼낸다면 그 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첫 문장을 찾지 못해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자녀에게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라고 물으면 자녀는 변명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네라고 말하면 자녀는 미안함과 그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같은 상황, 다른 시작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오래전 다툰 친구에게 미안해라고만 하면 어색함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 라고 말하면 그 말 속에 진심이 느껴집니다. 사과의 깊이가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화가 막혔을 때 관계를 살리는 황금 첫 문장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연구와 철학자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말의 기술입니다.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문장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용기 내서 그 첫 한마디를 꺼내 보십시오. 한숨 대신 말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소중한 사람과의 거리를 좁혀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영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움으로 섭섭함을 표현하는 언어. 70대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1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님은 준비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있었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꾹 삼켰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네. 아들의 목소리가 순간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바빴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주말, 아들은 정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요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왜 연락이 없었냐고 따졌더라면 아들은 변명만 늘어놓고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기 힘들었다는 말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으니까 아들도 미안해 하더군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2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연락하지 않았어? 라는 질문을 받은 경우, 두 번째는 당신이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을 들은 경우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78%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말을 들은 사람들은 83%가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72%는 즉시 관계 회복을 위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을 신문하는 느낌을 줍니다. 책임을 묻는 언어입니다. 반면 보고 싶었다, 힘들었다는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같은 섭섭함을 표현해도 어떤 말은 차갑고 어떤 말은 따뜻합니다. 왜 연락이 없었어? 는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변명할 자리만 줍니다. 하지만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네는 상대방에게 돌아올 여지를 줍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을 느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살리는 언어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도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말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따뜻하게 말하는 법입니다. 섭섭해도 비난하지 않고, 화가 나도 공격하지 않으며, 그리워도 강요하지 않는 언어. 그것이 품격 있는 어른의 말입니다.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 연락이 없었어? 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말입니다. 책임을 묻고 반성하게 만들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네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말입니다. 나의 그리움을 전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헤아리는 말입니다. 다음에 소중한 사람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온다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네. 그 한마디에 담긴 그리움이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 회복형 사과. 65세 김 여사님의 경험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친구를 마주쳤을 때 김 여사님은 준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 친구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그 1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만약 그냥 미안해라고만 했다면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가 몰랐다고 말하니까 내 마음이 진짜로 전해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가요. 미네소타 대학교의 관계 심리학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연구팀은 사과의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단순히 미안해라고만 하는 사과와 그때 내가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처럼 구체적인 인정이 담긴 사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사과를 받은 사람들 중 54%만이 관계 회복 의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인정이 담긴 사과를 받은 사람들은 89%가 관계 회복을 원했습니다. 무려 35%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구체적 사과를 받은 사람들의 93%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순 사과를 받은 사람들은 41%만이 진심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미안해는 형식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몰랐어는 자기 성찰이 담긴 말입니다. 무엇을 몰랐는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스스로 돌아봤다는 증거입니다. 사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얕은 사과는 입술에서 나옵니다. 깊은 사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미안해는 입술의 언어입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몰랐어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본 끝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진심을 압니다. 형식적인 사과인지, 진심, 어린 반성인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때 내가 몰랐어라는 말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생각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가 묻어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는 가장 큰 지혜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천 마디 변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것이다. 그때 내가 몰랐어는 과거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인정이 미래를 엽니다.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단순한 미안해는 과거를 덮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몰랐어는 과거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오래전 다퉜던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 그 한마디의 진심이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보다 감정을 묻는 질문. 68세 이 선생님의 일화입니다. 딸아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쁘니? 딸은 대답했습니다. 네, 바빠요. 프로젝트 때문에. 그리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답답했습니다. 분명 힘들어하는데 왜 말을 하지 않을까? 다음 통화에서 이 선생님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어때? 마음이 좀 힘들지는 않니?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자꾸. 그날 통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날은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쏟아냈고 이 선생님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야기하니까 좀 후련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스탠포드 대학교 담정연구소의 실험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요즘 기분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평균 1분 30초 동안 답했습니다. 대부분 사실적인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집에 있어요. 같은 짧은 대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평균 8분 40초 동안 답했습니다.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고민, 최근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을 받고 나서 사실은 유로 시작하는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에 대한 질문에는 짧게 답하지만 감정에 대한 질문에는 마음을 엽니다.
질문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뭐하니? 는 표면적인 질문입니다. 행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때? 는 내면을 향한 질문입니다. 마음을 묻는 질문입니다. 같은 관심이라도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물어봐줘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어때? 는 그런 진심이 담긴 질문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힘든 일을 숨깁니다. 친구들도 서로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속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때? 라는 질문 하나가 그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대화는 진실한 관심에서 시작된다. 뭐하니? 는 형식적인 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던지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때? 는 진실한 관심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 진실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할 때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은 어때? 그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속 이야기를 끌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기억을 통한 존중 표현. 72세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직장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선배가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급해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최 선생님은 그 말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 선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선배는 이미 80대 중반이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30년 전에 하신 말씀 아직도 생각나더군요. 조급해하지 마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선배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잠시 후 선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말이 자네한테 그렇게 중요했구만. 내가 그때 도움이 됐다니. 나도 참 기쁘네. 그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지금의 근황,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눴습니다. 헤어지며 선배가 말했습니다. 오늘 자네를 만나서 참 좋았어. 내 말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는 걸 알게 돼서 더 좋고. 와세다 대학교 인간관계 연구소에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과거에 누군가가 해준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을 떠올려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준 사람에게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난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94%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이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6%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답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런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가 평균 68%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잘 지내? 라고 묻는 것보다 당신이 예전에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억은
존중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 아직도 생각나는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의 말이 내 인생에 영향을 줬다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한 것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되돌아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을까? 내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때 당신의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기억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모습, 그들이 준 위로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우리는 다시 가까워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유대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래전 당신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연락해 보십시오. 그 말, 아직도 생각나더라.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한번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보다 행동으로 대화를 여는 69세 정 선생님의 경험담입니다. 고등학교 동창과 10년 만에 우연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했지만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대화는 금방 끊길 것 같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때? 동창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지. 언제가 괜찮아? 며칠 후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 보니 옛날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 지금의 근황, 그동안의 삶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헤어지며 동창이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만나자.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의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오랜만에 재회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전화나 메시지로만 연락을 주고받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직접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그룹의 38%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82%가 여전히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무려 44%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함께하는 물리적 경험이 감정적 유대감을 크게 강화시킨다. 더 흥미로운 건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93%가 상대방과 다시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답한 점입니다. 단순히 전화로 이야기한 사람들은 51%만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함께함은 신뢰의 언어입니다. 커피 한 잔 어때? 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당신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전화나 문자는 편리하지만 가볍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자는 제안은 무게가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직접 만남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전화로는 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함께 웃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관계를 진짜로 회복시킵니다. 커피 한 잔 어때? 는 관계 회복의 완벽한 시작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지만 존중이 느껴집니다. 가볍게 시작하지만 깊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보다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이 훨씬 진실됩니다. 잘 지내? 라고 묻는 것보다 커피 한 잔 하자고 말하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커피 한 잔 어때? 그 한마디의 제안이 멀어졌던 사람을 다시 가까이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커피 한 잔이 10년의 공백을 메워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를 회복시키는 황금 첫 문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첫 문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해도 관계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첫 번째, 내 말 좀 들어봐. 67세 김 여사님의 후회스러운 경험입니다. 며느리와 소원해진 후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라, 내 말 좀 들어봐.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하게. 며느리는 조용히 들었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김 여사님은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했지만 통화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로 시작하는 대화를 분석한 결과 87%의 경우 상대방이 방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표현은 명령형 어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지금부터 일방적으로 말할 테니 내가 맞춰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명령형 대화는 관계 회복이 아니라 권력, 관계를 만든다. 한 사람은 말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듣는 사람. 이런 불균형이 대화를 실패하게 만든다. 대화는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듣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만 듣는 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대신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듣고 싶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두 개, 입이 하나인 이유가 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먼저 들으려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내 말 좀 들어봐 대신 내 마음을 듣고 싶어라고 말하십시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71세 송 선생님의 씁쓸한 기억입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을 때 정 선생님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 사업은 위험하다고.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 선생님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했던 건 비난이 아니라 위로였다는 것을. 컬럼비아 대학교 가족심리학 연구팀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들의 91%가 수치심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장은 두 가지 부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틀렸다. 둘째, 내가 옳았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비난은 현재의 고통을 2배로 만든다. 이미 실패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과거의 충고를 상기시키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다. 과거는 무기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는 과거를 무기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과거를 꺼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함께 돌아보고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내가 옳았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격려입니다. 과거의 충고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자는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미래를 함께 바라본다. 소중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 과거를 들춰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대신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하십시오. 세 번째, 그게 문제야. 74세 한 선생님의 아픈 경험입니다. 딸아이가 이혼 문제로 고민하며 찾아왔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내가 너무 참지를 않아서. 그래, 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시지도 않고 판단부터 하시네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한 선생님은 딸을 위해 한 말이었는데 왜 딸이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일대학교 대인관계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게 문제야 라는 판단형 언어를 사용한 대화를 분석한 결과 85%가 대화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판단형 대화는 듣는 척하며 기다리는 것에 불과하다. 상대방이 말을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판단을 선고한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심판이다. 경청은 판단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야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청은 판단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급한 판단은 오만입니다. 그게 문제야. 대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물어야 합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문제야. 대신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십시오. 판단은 단절을 만들지만 공감은 연결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황금 첫 문장과 3가지 피해야 할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 조율의 기술입니다. 73세 오 여사님의 깨달음입니다.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화가 줄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나빠졌고 오 여사님은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서로 힘든 상황인데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 여사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부족해요. 지출을 줄여야 해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나도 걱정돼요. 그만 좀 말해요. 오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위로였다는 것을. 다음 날, 오 여사님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불안하죠? 나도 그래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남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도 힘들 텐데 미안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논리적인 해결책은 아직 없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감정지능 연구소의 중요한 발견입니다. 연구팀은 갈등 상황에서 2가지 접근법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접근법으로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방식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논리적 접근법을 사용한 경우 42%만이 갈등이 해결됐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 말이 맞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감정적 접근법을 사용한 경우 87%가 갈등이 해결됐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79%가 상대방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답한 점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다.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논리적 해결책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관계는 감정의 온도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관계가 나빠진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전하는지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해는 사실입니다. 요즘 많이 불안하죠? 는 감정입니다.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감정은 마음을 연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조율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함께 이겨내요. 이런 말들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해결책은 그 다음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다. 그 다리는 이해와 공감으로 만들어진다. 논리는 다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벽을 만듭니다. 내 말이 맞다. 당신이 틀렸다는 주장은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그렇게 느낀다는 공감은 서로를 연결합니다. 대화가 막혔을 때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에 공감하십시오. 해결책은 그 후에 자연스럽게 찾아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를 회복하는 건 논리가 아니라 온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가 막혔을 때 꺼내야 할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대화의 핵심은 감정 조율임을 기억하십시오. 논리로 설득하려 하기보다 감정으로 공감하십시오. 한숨보다 한마디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실수할까봐,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한숨 대신 그 따뜻한 한마디를 꺼내 보십시오. 요즘 얼굴 보기 힘들었네. 그때 내가 너무 몰랐어. 요즘은 어때? 그 말 아직도 생각나더라. 커피 한 잔 어때? 그 한마디가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멀어졌던 마음을 다시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